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금일 시간은 7시 40분입니다. 오늘도 또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보통 회사에 일이 좀 많다 보니 흔히 예전 제가 객장에 있을 때 3시 반 퇴근했던 거는 꿈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원처럼 6시 7시 퇴근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일도 많고 해서 좀 늦어집니다, 자꾸만.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장이고 7시 40분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단 시장 이야기를 할 텐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제가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3가지 우려 관련한 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전기차 관련한 어떤 충전소 이야기만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 시밀러 관련해서 바이오 쪽 이야기를 대략적으로만 아주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드렸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대장주인 게 반도체잖아요. 그죠? 이쪽 IT 쪽,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내일 전기차 쪽 이야기를 할지 어떤 다른 섹터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반도체의 아주 큰 그림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반도체 현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아주 주식 초보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이니까 아마 오늘 방송이 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죠? 램이 뭔지, 요런 것들. 그죠? 디램이 뭔지, 그죠? 랜드가 뭔지, 이런 거겠죠. 3D 랜드, 이런 것들. 용어, 간략하게 용어 정도 이야기 드리고, 흐름 정도를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최근 시장에서의 우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써드리면, 일단은 연준의 어떤 실질금리 인상에 관련한 거죠. 실질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역시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보통 투자의 대가,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지표도 개인 투자자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금리 정도는 꼭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현재 증권방송이나 어떤 특히 증권방송이 좀 너무 과할 정도로 심한 것 같아요. 이야기 나온 것들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곧 추석이다. 추석. 긴 연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생각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보통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인상까지는 시장이 강하게 갈 것이다. 겁먹지 말자. 처음에 인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실질금리 관련한 인상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복잡하고 사실 좀 어렵고 예측의 영역이거든요, 거의 다. 그리고 그 예측의 영역이 제대로 맞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중요하지만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추석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죠?
의미가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도 주식 방송을 이제 보통 틀어놓고도 있고 거의 뭐 꺼놓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완전히 북한 전문가가 돼서 어떤 시장을 오로지 북한 하나로 그냥 경제를 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고 그분이 마치 외치듯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머리에다가 빨간 어떤 머리띠를 지금 문고 나가서 이제 외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저분 좀 심하다. 그분은 관심이 오직 북한 쪽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북한의 어떤 뉴스가 아니에요. 트럼프와 북한의 어떤 말싸움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 기업의 성장성이잖아요. 기업의 내재 가치. 과거부터 언제나 그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는 될 수 있어요. 단기 이슈는 분명히 될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판다든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하락, SK하이닉스의 약간의 하락, 지수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건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30조가 넘는 삼성전자 이 시총을 가진 회사, 전 세계 1등 반도체 회사가 이런 말싸움에 움직일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핸드폰을 안 쓰진 않거든요. 컴퓨터를 갑자기 빠른 컴퓨터를 쓰다가 느린 컴퓨터를 다시 쓴다거나 빠른 핸드폰을 쓰다가 갑자기 3년 전 핸드폰을 쓴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건 좀 황당한 이야기 같고 추석 관련한 앞으로의 한 열흘 정도 연휴는 만약에 본인이 시장의 어떤 대장주들을 매수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홀딩 해야겠죠. 홀딩 해야 되고, 그렇죠? 자,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어,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하루하루의 외국인과 어떤 그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 그렇죠? 수급들을 이제 보거든요. 오늘 거래소는 외국인들은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 빨간선이요.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선물은 매도가 됐고 뭐 이런 하루하루로 어떤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도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코스닥이 이런 시황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코스닥이 오전에 오전에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쭉 갔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다 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일은 매도를 하는 건가요? 오늘 사서 내일 매도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 먹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1%가 모이면 아주 큰 수치가 되지만 어, 심리를 뺀 이야기예요. 이거는 심리. 뭐냐면 1%씩 복리로 계산해서 뭐 1년 후에는 얼마가 되고 2년 후에는 얼마 되고 내 자산은 이렇게 복리로 갈 것 같잖아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말장난인 거고 이거를 말하는 그 사람 역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루에 1%씩 복리로 계산하는 거는 아주 유치한 발상이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심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에 누가 사고 누가 팔고 보다는 어떤 추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들이 기간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로 들어왔느냐, 그죠? 연기금이 언제부터 쭉 팔던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돌아왔느냐, 이런 좀 큰 그림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거를 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은 어떤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정도인 거지 이걸로 매매를 결정하거나 이러진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장주를 매매했다라면 사실 굳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2016년도부터 해서 바닥을 다져서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한 1년 반 정도라고, 1년 반 이상 올라온 거예요, 보통. 그죠? 이게 이번 하반기까지 이어질지가 좀 고민인 거고, 아마 저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의 횡보나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번 하반기까지는 목표했던 280은 일단 도달할 걸로 보여지고, 최근 리포트 320만 원까지도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이런 하락들, 그렇죠? 이런 하락들을 북한의 이슈로 자꾸 설명하고 추석 연휴 때문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큰 회사를 그렇게 편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추석 관련해서 북한 관련해서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진 건 아니에요. 지수가 빠진 건 아니고, 지수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죠? 큰 그림을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많아요. 이렇게 수없이 눌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계속 눌립니다. 이렇게 이때마다 무언가를, 어떤 뉴스를 자꾸만 생산하고, 이런 뉴스들이 이 하락의 이유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시장이 단순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하락도, 그죠? 지수의 이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코스피 지수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하락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정도의 어떤 조정 혹은 하락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왜 빠졌느냐를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 원인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다라고 표현을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요거를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를 제가 코스피 지수를 삼성전자로 바꿔볼게요. 싱크로율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싱크로율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그대로 넘겨볼게요. 거의 흡사하죠. 이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삼성전자 차트랑 거의 흡사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필라델피아 지수를 다시 삼성전자로 바꿔볼게요. 거의 흡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은 전 세계적인 어떤 반도체 지수의 하락에 따른 것이고, 그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큰 코스피 지수 안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니 지수 역시 빠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할 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려면 삼성전자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이 반도체 1등 반도체에서 이쪽 반도체의 업황은 어떠냐? 이렇게 좀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주식은 원래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지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북한 이야기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거나 갑자기 연휴 이야기를 꺼내서 뉴스를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어떤 증권방송사에서 일하는 작가들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작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정리를 하자면 지수를 펴볼게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는 갈 거다. 상방으로 갈 거다라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선처럼 이 지수가 과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락하고 또 올라가다가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올라가다가 하락하고 올라가다가 하락하고 이런 모습으로라도 일단 상방을 좀 그릴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는 일단 추석 이후에까지는 좋을 거고 적어도 2017년 하반기까지는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반기까지 좋을 것이다 라는 것 중에 가장 기여가 높은 것이 반도체이고 이쪽의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뉴스를 좀 멀리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거의 초반부터 전기차 쪽이라든지 어떤 반도체 쪽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만 원대에서 한번 보면 SK 하이닉스를 4만 원대에서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버틴 사람은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긴 있어도 SK 하이닉스 보면은 이 4만 원대, 이 4만 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닌 한 요 정도 구간, 그렇죠? 이 정도 한 4만 원 구간에서 잡았던 사람들도 이 안에 요만큼 정도 수익 내고 다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지금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8만 원대잖아요. 1억 넣었으면 2억이 되는, 그죠? 이렇게 계좌를 늘려나가는 방식을 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장주를 매매할 때의 어떤 힘든 점, 버텨야 되고 오래 가야 되는 힘든 점. 하지만 보상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변동성이 큰 어떤 코스닥을 매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대장주를 매매하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투자자분들은 뭐 30만 원 벌었다, 뭐 50만 원 벌었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 100만 원 벌었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주식하는 건 아니고요. 요때 요 이하의 투자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근데 나중에 전혀 자산이 많아져서 이 투자금들이 모여서 1억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모여지면 보통 3억에서 한 5억 이상만 주식에 들어가게 돼도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에서 단기 매매를 잘 못합니다. 비중을 실기가 겁나요. 그러니까 5억 정도이면 한 1억 정도를 한 종목당 넣어야 되는데 한 종목에 대한 변동이 너무 커버리면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주식 초보 분들은 너무 변동이 큰 걸 하지 마시고 수요와 예측이 그나마 좀 맞아 떨어지는 업종에서 쓰임새가 항상 많은 그런 아이템이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삼성전자를 일단 보통 보면 좀 길게 한번 봐볼까요? 길게 보면 보통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의 추세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2년 정도 그리고 한 2년 정도 왜 상승 추세들이 많아요. 보통 여기까지 한 2년
그러니까 저도 그 백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어떤 주가가 어떤 좋은 흐름을 만나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지원을 받으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보통 길면 2년이고요. 아주 길었을 때가 3년이고 보통 1년 반, 1년에서 2년 사이에 어떤 큰 마무리가 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과거들이 많거든요. 한번 쭉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파동이 2년 이상, 3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순이익이 주식은 순이익이 증가할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순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ROE가 증가한다라는 건데 ROE는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한 25 정도 ROE가 이상이면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ROE가 25 이상 30, 40 이렇게 4, 5년, 3, 4년을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그 업종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업종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할 때 가능한 건데 그렇게 독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가장 순이익의 증가가 가속도가 붙는 시기 때 주식은 가장 많이 오르고 그 시기가 지나면 순이익은 증가한다 할지라도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다. 어,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삼성전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꽤 많이 왔습니다. 꽤 많이 왔고 그리고 내년에 ROE도 약간은 하락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ROE를 한번 볼게요. ROE도 역시 이번 연도 20까지가 맥스로 올라가는 거죠. ROE가 작년 16년에서 17년 올라올 때 12에서 그쵸? 20까지 올라갔고 이걸 제가 적어 보면 2016년도에 이거 이걸 좀 맞춰 볼게요. 16년도에 ROE가 12, 17년도에 ROE가 20. 이렇게 되면 16년도에서부터 17년도에 ROE가 껑충 뛸 때는 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내년 18년도에 ROE는 19.8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의 의미는 뭐냐면 순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건 맞아요.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이지만 가속도, 순이익의 가속도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다 정도로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ROE 지수가 ROE가 어떤 횡보를 하거나 뭐 20에서 20으로 간다거나 혹은 20에서 한 19 정도로만 살짝만 떨어져도 주가는 확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가 삼성전자의 최고 맥스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에서의 목표가는 280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꽤 높은 그 추정치들이 나오곤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매수했던 타이밍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매수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매수였고 사실 요 때는 저희가 그 일부 회원들한테 아주 오래된 회원들한테 위험한 걸 안내하고도 매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했던 위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260 정도까지 온 거죠. 258이니까 260 정도 왔는데 앞으로 한 10% 정도도 남지 않, 10%? 한 15% 정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의 대장주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탄력이 한번 붙어버리면 적정 목표 가격을 깨고 올라가는 어떤 거품이 생길 거라고 보고 이걸로 인해서 뭐 300이 갈 수도 있고 320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들어가 봤자 크게 먹을 건 없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추천을 하지 않았던 거고 과거 보유하셨던 분들만 홀딩하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아마 다 아시는 건데 일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반도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 어떤 컴퓨터 그냥 컴퓨터나 핸드폰 뭐 이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에 뭐 핸드폰이 컴퓨터보다 더 많이 쓰이니까요. 그렇죠? 뭐 핸드폰이라고도 얘기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장치들이 있겠죠. 흔히 뭐 주기억 장치가 있겠고 주기억 장치들이 있겠고 보조기억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보통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D램이라고 합니다. 주기억 장치 그리고 이제 보조기억 그러니까 요거를 좀 빠르고 잠시만요. 사실은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램의 일종인 겁니다. 램. 그렇죠? D램이라고 하는 거는 램의 일종인 거고 어, 이거를 그러니까 랜덤으로 메모리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랜덤으로 메모리에서 어떤 주기억 장치라는 거고 사실 보조기억 장치는 이제 HDD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발전해서 지금은 SSD로 왔죠. 이거를 사실 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랜드. 요거를 흔히 말하는 랜드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반도체 하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D램과 이 랜드라는 거고 이것들은 다 기억 장치라는 거고 그죠? 이 랜드 뒤에는 흔히 생략해서 랜드 플래시라고 하는 겁니다. 랜드 플래시.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어떤 기억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 예를 들어서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 속도가 아주 빠르지만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누가 말을 걸면 갑자기 딱 멈추면서 무언가 다른 쪽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쓰이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D램 같은 경우는 음, 처리 속도가 아주 빨라요. 처리 속도가 아주 빠르고 처리 속도가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 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것들 뭐 플래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거고 그죠? 아주 속도가 빠르다. 아주 속도도 빠르다.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어떤 리프레시 작업이 되지 않으면 컴퓨터가 꺼지면 기억을 못 한다라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휘발성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D램의 속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느려요, 속도는. 하지만 비휘발성, 껐다 켜져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런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D램과 낸드가 다 들어가는 거고 이 낸드라는 거는 지금까지 과거에는 2D 평면으로 이 낸드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쌓았는데 이거가 점점점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3D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면에서 이 위에 하나씩 더 이제 위로 이제 계속 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로
아주 심플하지만 유치하지만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일단 뭐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좀 알기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디램이 항상 빨라요. 빠르고 낸드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런 보완의 작용을 좀 한다 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그 3D 랜드라고 아까 낸드에서 시작된 3D 랜드라는 거 있죠? 보조 기억 장치인 HDD에서 SDD로 왔던 이것을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D였다면 이제 이게 3D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다. 이러면서 점점 미세 공정들의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계도 오긴 하는 거예요, 사실.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수요가 훨씬 더 빠른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사실 이 3D 랜드로 자꾸 가려는 이유는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소모량도 적고, 그죠? 어, 일정 부분 이상으로 쌓게 되면 어, 평면 지금 2D보다 더 원가도 낮아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3D 랜드 쪽으로 향하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이쪽의 기술이 쉽지 않다라는 거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도 일단 이쪽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현재는 그죠? 근데 많이 실패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최근에 근데 왜 이렇게 반도체 이게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번 장세가 반도체가 다시 복귀될 수 있을까?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도 나왔는데 그건 뭐 정말 이슈였었고, 그렇죠? 도시바 매각 관련한 거, 그렇죠? SK 하이닉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쪽 반도체 업황은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업종 중에 거의 1등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손에 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이게 느껴지려면 한 사람마다 손에 하나씩 들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제품들이. 지금 어떤 이 낸드라든지 어떤 디램은 저도 핸드폰이 있고 노트북이 2대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렇죠? 태블릿 PC가 있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계속 쓰여진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업황은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실은 그 종목들도 많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B2B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은 확 크게 벌어지지 못해요. 근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고객한테까지 전가되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어떤 종목들은 아주 크게 상승한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최고는 반도체라는 거죠. 모두 하나씩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 시장은 엄청난 성장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그죠?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하게 지금 막혀 있다.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하나가 있고, 그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라면 성장성, 어떤 이익 성장률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로 하나 표현되는 거가 과연 중국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도, 외국들, 뭐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메모리 업체들을 전부 다 이제 KO 시켰잖아요.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2019년도거든요. 그게 마지막 남은 그 리스크는 요것만 빼면 사실 리스크는 없어요. 반도체 쪽에. 근데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리고 너무 먼 미래의 고민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중국에서 정부 정책 관련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을 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그 기술력이 세계 1등인 거고, 이들 역시 현금 흐름이 빵빵합니다. 현금 흐름이 빵빵하기 때문에 뭐 어떤 절대 밀리거나 이럴지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면 적어도 연말까지, 이번 연말까지는 2017년 하반기까지는 흔히 ASP라고 하죠. 그 평균 그 판매 단가가 하락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디램 그리고 낸드 쪽은 하락할 일은 없다. 당연히 뭐 그날그날에 조금씩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추세가 꺾이거나 이럴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과거에는 일단 지금 현재는 뭐라고 할까요? 공급 그 선순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조절하고, 그렇죠? 그에 따른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후발 업체들의 기술 장벽을 계속 쌓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캐파 조절로 선순환을 시키고 있는. 그리고 이쪽 이 시장이 어떤 이쪽 반도체 어떤 이런 IT 쪽에서의 어떤 한 부분에 의한 어떤 성장이 아니라 전체다가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단편적인 지표로만 봐서 이게 잠깐 호황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세 상승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공급에 대한 어떤 병목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은 더 어떤 ASP의 하락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으신 분들은 과감히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성장률이 꽤 높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아마 한 9조 7천억 정도, 그리고 4분기 10조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정도인 거고,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로 보면 한 3조 7천억, 3조 9천억 정도로 역시 여기도 역시 계속 상향되고 있고, 그 영업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쪽 낸드 쪽의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디램 쪽은 영업이익률이 60%에 육박해요. 60% 엄청나죠. 낸드 쪽은 50%에 육박해요. 이게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죠. 근데 어떤 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60% 50%라는 거는 없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그죠. 이쪽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중반까지. 근데 디램은 사실 3D 랜드는 삼성전자가 최고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낸드 영업이익률은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삼성전자가 최고예요. 근데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 말이죠. 과거부터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과거에는 어떤 식의 오해가 좀 있었냐면 핸드폰 그리고 PC의 출하량에 대한 어떤 성장, 그러니까 핸드폰이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PC도 역시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대 수요처가 핸드폰이 한 35% 정도가 되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꽤 큰 비율이에요. 그리고 서버의 21% 정도가 이제 공급 수요처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뭐 한 70%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 특히 핸드폰의 어떤 성장률은 5%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고 PC의 성장률은 계속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단편적인 어떤 이유로 반도체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좀 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예전에 아이폰의 핸드폰이라든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램이 어, 한 2015년 한 2년 정도 넘게를 계속 2기가 정도만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아이폰 X가 나오면서 3기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거 정리해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램이 핸드폰 한 대당 1기가를 쭉 오다가 2기가 핸드폰 한 대당 지금 3기가까지 온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쭉 이런 추세로 오다가 지금은 6기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냐면 핸드폰 한 대당 어떤 필요한 어떤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여서 핸드폰 출하량으로 보면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수치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곱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용량의 급증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꺾이진 않는다. 사실은 더 크게 가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는 미세 공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핸드폰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얇아지고, 그죠? 얇아지고, 그죠? 가벼워지고, 점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미세화 시켜야 되는 공정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점점 갈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비슷해요. 크게 많이 이렇게 꺾이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공급이 더디다 보니 이쪽의 가격은 떨어지진 않겠다 정도로 한번 다시 풀어드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미세 공정에 대한 어려움들, 기술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2D 낸드에서 3D 낸드로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이쪽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 공정, 그러니까 증착,
평면에서 3D로 증착하는 이런 공정, 그리고 표면을 어떤 가공하는 식각 공정들이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아주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의 어떤 디램을 하면서 고난도의 증착 공정, 식각 공정에 아주 능해야 되고, 낸드에서도 어떤 칩 설계라든지 칩 설계 기술, 그리고 뭐 스태킹 기술에 정통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삼성전자예요, 현재는. 좀 어색하죠? 국내 회사가 이렇게 세계를 1등 한다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다 예측은 했던 보고서들도 많고 꽤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았던 거죠, 그죠? 삼성전자의 어떤 3D 랜드 기술은 사실 독보적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도시바에서의 경우 디램의 생산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자들을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도시바는 경험이 없어요, 일단.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어떤 그런 속도를 못 내고 있고 거기에 어떤 마이크론 정도가 있는데 마이크론 인텔과 어떤 연합해서 일정 물량을 내고는 있지만 사실 과거에 어떤 평면 랜드에 사용하는 그 기술을 활용하다가 3D 랜드 성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던 경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들이 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1등인 거고 도시바, 그죠? 마이크론, 뭐 SK 하이닉스인데 요거가 요로 왔죠, 현재 인수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2017년도, 2018년도까지만 3D 랜드의 어떤 그 단계를 보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64단 정도까지 와 있고 쌓는 게 다른 것들은 다 48단 정도라고 보면 돼요. 내년에 삼성전자는 96단까지 가고요. 근데 요때 이제 64단, 아마 SK 하이닉스는 뭐 72단 정도까지 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독보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런 도시 SK가 사실은 좀 늦었었거든요. 그죠? 48단에서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바도 이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쭉 올라가는 모습에서 인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어, 그래서 현재 대장은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건데 이게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많지는 않다. 왜냐면 2018년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ROE는 꺾입니다. ROE는 꺾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염두하시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물량 실을 건 아니고 이제 조금씩 물량을 덜어낼 수도 있다. 좀 지나서 아직은 아닙니다.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의미이고 오늘 한번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던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 금리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학적 리스크, 또 연휴 추석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것들은 무시하자. 대신에 내 종목이 대장주라면 최고의 종목이라면 이런 것들이 아니면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라든지 어떤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대장주 최고의 종목이 아닌 것들은 변동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반도체 이야기는 현재 대장주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반도체, 뭐 전기차, 제약 안에서도 어떤 시밀러,
이런 정도의 종목은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비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장이지만, 음, 추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다. 내년엔 ROE가 꺾인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좀 졸린 방송을 끝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좀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